네,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오늘 또 동탄 깊은 생각 수학학원에서 저희 수학만세 방송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촬영은 고등수학 상 단원 쪼개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촬영했는데 옷이 다 똑같네요. 아, 저희가 좀 열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열정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오늘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탄 깊은 생각 수학학원 조희재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 깊은 생각 본원 고등부 원장 윤성호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 깊은 생각 고등부 원장 정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게 참 잘 잊어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고등수학 하 단원 쪼개기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등수학 하 사실 저는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서 공부했던 집합명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다혜 원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수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집합 명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이게 수학인가 싶은 게 수학 이제 숫자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국어적으로 이제 문해력이 많이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합 명제를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 또한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수화에서 집합 명제를 그렇게 재밌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말이 너무 복잡하고 이제 힘들고 이게 그리고 심화 문제로 들어가다 보면은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얘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또 하시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거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집합명제는 이게 수학인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집합명제가 진짜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학하를 배울 당시에는 약간 그래도 그 단원에 대해서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단원이 사실 수능에서 이제 응용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건으로 제시할 때 이제 집합으로 제시를 할 거냐, 명제로 제시할 거냐, 이 정도로만 이제 출제되는데 실제로 수능에 응용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단어는 맞는데 내용이 그렇게 사실 그렇게 풍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억지로 이제 계산을 하는 내용이나 또는 그런 응용할 수 있는 성질들 이런 것들 넣다 보니까 사실 되게 내용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뻥튀기 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사실 아까 다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해력이거든요. 국어가 잘해야 집합과 명제를 잘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국인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어가 돼도 국어는 약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문장 독해력에서의 그런 차이가 사실 이 단원의 어려움과 쉬움을 좀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집합 명제를 잘하려면 책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집합명제 단원이 사실 이전에 배웠었던 함수나 방정식과는 느낌이 완전 다른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념적으로 친구들이 정의를 이해하고 이제 다가가야 되고 그러고 이제 아까 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뻥튀기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집합명제를 하면서 친구들이 다시 방정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원은 사실 집합명제를 하지만 친구들이 다른 단원이 굉장히 쉽게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고등수학 하의 함수 단원이거든요. 네, 그럼 함수 단원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사실 이미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집합 명제랑 응용하는 이제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명제를 이용해서 함수의 이제 뭐 정의역, 뭐 치역, 뭐 이런 게 이제 되게 전문 용어가 나오면서 그걸 따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함수라는 게 사실 1학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학년 가서 수원, 수투에서도 응용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응용이 되죠. 심지어 기하 가서도 좀 응용이 됩니다. 비슷하게. 결론은 이 함수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이거는 3년 내내 따라다니는 아주 기본적인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함수가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1, 2 때 배웠던 함수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함수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학생들이 이 함수의 기능, 왜 이 함수라 부르는지 이런 함수의 정의나 또는 이게
말 그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함수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를 입력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코딩 같은 거 하시거나 그러면 아실 텐데 이제 뭔가 수치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나오죠. 함수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학생들이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거든요. 함수가 굉장히 어렵게 봐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다는 거죠. 그냥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특정한 기능에 의해서 결과로 다르게 도출되는 그런 그 과정이 바로 함수다라고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수를 좀 어렵게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들 좀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타이 원장님. 네, 저도 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그냥 함수 자체는 어려운 거라고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나중에 뒤에 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있으면 함수라는 용어가 붙어 있기만 하면 겁을 먹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상 풀어오는 문제 유형 스타일도 조금 비슷한 경우도 있고 뭐 최대값, 최소값 찾기, 뭐 범위 찾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함수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제 집어넣은 값을 찾아오는 거다라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조금 받아들여줬으면 아이들이 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저는 함수를 다루면서 처음에 사실 함수 단원도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함수에 대한 정의와 이제 관념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는 작은 단원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넘어오게 되면서 친구들이 함수의 특징을 조금 다루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분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요거는 다뤘으면 해서 역함수, 합성함수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역함수에 관한 합성함수 아이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한대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렇죠. 그의 범위도 이제 다시 찾아야 되고 그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까지 다 그려버리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역함수라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거를 이제 대입까지 해서 그림까지 그래프까지 다 그리라고 하니까 아이들 이제 머릿속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항상 수업할 때 정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싹 다 해준 후에 이제 아이들이 결국엔 해야 되는 게 시간 안에 문제를 그거를 풀어내야 되는 과정을 연습을 해야 돼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풀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편이에요. 네. 네, 저는 이제 역함수, 합성함수가 사실 학생이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모든 연산의 역연산은 힘들어하는 법이거든요. 거꾸로 연산하는 거. 역함수라는 것은 그 함수의 역연산으로 보면 되고 합성함수라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두 함수를 같이 그냥 뭐 정역이든 치역이든 이렇게 합쳐버린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그 원리를 잘 몰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책상을 만든다라고 하면 일단 원래 자재에 나무가 있을 거고 근데 나무로 바로 책상을 못 만들잖아요. 뭔가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목재로 가는 과정이 따로 있을 거고 그 목재를 이용해서 다시 책상을 만드는 과정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과정의 연계가 바로 합성함수인데 사실 그거를 학생들이 그냥 두 함수가 합성됐네? 그럼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두 함수가 연결되듯이 순차적으로 값이 대입되면서 나오는 결과다 이런 거 도출해서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 모양꼴로 우리가 왜 이게 이렇게 대칭이 될까라는 것을 사실 그 숫자를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프상에 x, y 좌표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를 아이들이 사실 그냥 냅다 외우거나 냅다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이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이동하면서 될까라는 그런 과정을 좀 잘 배우면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 동탄 깊은 생각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역함수랑 합성함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친구들이 수능을 치게 됐을 때 이제 뭐 공통수학 수원수투 파트나 혹은 뭐 선택 과목에서도 이 역함수, 합성함수는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같이 주의 깊게 이제 깊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우의 수 단원이 나와요. 네,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우의 수가 참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선택 과목을 하게 될 겁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1학년 때만 딱 해도 넘어가고 그 위에 쓸 일은 없어요. 다만 나중에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여기 파트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의 심화 과정이 확률과 통계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경우의 수를 우리가 막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경우의 수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세면 됩니다. 경우를 다 세면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을 조금 저희가 쉽게 하자고 이제 퍼뮤테이션 P라는 걸 쓰고 뭐 C라는 걸 쓰고 이제 그러는데 뭐 NCR, NPR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과정일 뿐이고요. 사실 경우의 수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경우를 세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 하고 끝날 단원이기도 한데 당연히 기말고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뭐 벼락치기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단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임 원장님. 네, 경우의 수가 사실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끝자락에서 경우의 수와 확률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수학적 기호 P랑 C가 등장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P와 C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에 언제 P를 쓰고 언제 C를 써야 되는지를 아예 구분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할 때 굳이 그거에 힘들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아예 그렇다고 P랑 C를 몰라버리면은 문제 자체에서 P랑 C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좀 나중에 뒤로 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아이들이 문제를 접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P랑 C에 대한 의미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선택 과목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원이라서 그래서 친구들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 더 심화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경우의 수를 정말 열심히 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700개, 800개 셌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요단을 알려줄 때는 얘들아 세는 게 빠를 때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수학하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다혜 원장님은 이 수학하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은 어떤 단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함수 파트가 그쵸? 네,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근데 사실 저는 공부할 때 되게 재밌게 했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아이들은 네, 아이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만 더 힘내고 열심히 그래프 그리면서 연습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야 네. 되거든요. 그럼 성우 선생님은 어느 단원이 가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함수가 정말 어렵죠. 학생들이 사실 특히 그 함수에서도 합성함수가 되게 많이 어려워요. 특히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서술형에 나오거나 아니면 객관식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시험에 말리거나 그러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 함수가 확실히 좀 많이 어렵고 학생들이 이해하거나 다가가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해요. 그러면 당연히 반복적으로 열심히 많이 반복 학습을 하셔야 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설프게 좀 자기가 좀 배우고는 나 좀 할 줄 알아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 함수 파트는 계속 주기적으로 연습하면서 좀 실력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모든 아마 선생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함수 단원이 가장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단원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뭐 잘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역함수, 합성함수는 아이들이 정말 진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이 단원 공부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수능에서도 또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다시 봐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단원 쪼개기 우리 고등수학 상 이제 지난주 했고요. 이번 주에는 고등수학 하 단원 쪼개기 완료됐거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은 저희 동탄깁생 학원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학만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